뉴스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그리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의 대표단 어젯밤 출국을 했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머문 기간 고작 2박 3일이지만 남기고 간 건 꽤 많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자신이 특사라고 밝히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했죠.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 화답을 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나아가서 북미 회담, 더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 정착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참 많습니다. 우선은 냉랭한 미국의 태도부터 바꿔야 하는데요. 이제야말로 우리가 강조해왔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할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운전대를 꽉 잡고 신중하지만 유연하게 최종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건 그 운전대는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잡아야 한다는 사실. 평화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산불 소식부터 전해야겠네요. 네, 삼척 산불에 긴급 대피령까지 내려졌는데요. 예, 밤사이에 큰 불이 났어요. 네, 산불이 난 곳은 강원도 삼척시 황조리의 한 야산입니다. 예.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과 강릉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이긴 하고요. 어젯밤 9시 반쯤 번지기 시작한 불인데 건조특보 그리고 강풍특보 속에서 능선을 타고 주택가까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청시가 재난 안내 문자까지 발송을 했고요. 인근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를 했는데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었죠. 소방 인력 200여 명이 투입됐고요. 근데 아직 불길은 완전히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이에 따라서 소방당국은 날이 밝으면서 소방 헬기까지 띄우기로 했다고 하네요.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기를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겠고요. 여러분 오늘 화재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남북 단일팀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예,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그제 스위스와의 1차전에서는 0대8로 사실 완패했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단일팀이 꾸려진 뒤에 몸풀기 차원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몸풀기 경기. 네, 예. 오늘은 스웨덴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르거든요. 예. 근데 스웨덴이 세계 랭킹 5위입니다. 스위스보다 우위에 있고요. 앞선 1차전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선수들 위축될 필요가 없죠. 평소의 기량 위에 남북 간 시너지까지 발휘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 스위스에 패한 뒤에요. 대표팀 주장 박종화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많은 국민들 앞에서 하는 경기라서 긴장이 됐다. 네네. 사실 평소에는 관객석이 텅텅 비잖아요. 아이스하키 그렇죠. 비인기 네. 종목이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하니까 좀 부담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부담이 큰 거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국민들이 더 기대하는 거는 승리보다는 화합하는 모습이겠죠. 그렇죠. 그 뜻을 살린다면 선전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오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2차전 밤 9시에 시작이 됩니다. 이 외에도요. 행정착오로 출전권이 사라졌다가 다시 기회를 잡은 노선영 선수. 예. 그 노 선수가 출전하는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500m 경기도 오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재우 선수의 스키 남자 모골 2차 예선전도 있습니다. 그래요. 올림픽 열기가 슬슬 달아오르는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공연도 있었죠. 네, 북한 예술단이 8일 강릉에 이어서 어제 서울 국립극장에서도 정말 그 화려한 무대를 펼쳤거든요. 예. 삼전 관현악단의 두 번째 공연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내외 그리고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강릉 때와 비슷한 공연곡들이 이어지다가 현송월 단장이 무대 위에 깜짝 등장해서 독창 실력을 뽐내기도 했네요. 서현도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시 만납시다 이런 마지막 곡을 부를 때 예. 걸그룹 소녀시대 서현이 등장하면서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네요. 그렇죠. 네, 북한 예술단은 그런 뜨거운 감격 속에서 무대에서 퇴장하고 오늘 경의선 육로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서현 씨가 밤새도록 실검 1위예요. 네, 네. 왜 서현일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저희가 화제 인터뷰에서 탈북 피아니스트 현송월하고 같이 북한에서 공부를 한 김철웅 교수 연결을 합니다. 예. 어제 그 현장에서 예술 공연을 다 봤다고 그래요. 김철웅 교수 얘기 좀 들어보죠. 김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여정 특사는 문 대통령을 북한에 초청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려며 미국과 대화에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달라. 예, 김여정 부부장.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왔던 겁니다. 이런 북측의 전격적인 제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답.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 이거였죠. 만일 이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역대 3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북한이 이런 깜짝 제안을 한 배경은 뭔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여건이란 건 어떤 걸지 오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을 해보죠. 이종석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여정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내용을 예상하셨어요? 글쎄요,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혈육이고 예. 북한에서의 위치가 있으니까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거는 짐작했지만 이런 정도로 이렇게 아주 고강도로 수준이 높을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둘러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번에 오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북한은 사실은 우리를 대화 상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미국하고 대화하겠다 항상 이런 거였는데 왜 이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회담 제안을 내놓은 걸까요? 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신년사에서 이미 그걸 시사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지금 평창올림픽의 고위 대표단을 파견했고, 그래서 이제 이 계기를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예. 김정은 위원장의 이 정상회담 제안이요. 이거는 김정은이 2011년 12월에 이제 집권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좀 7년이 넘었는데 그 7년 동안 지금 단 한 번도 지금 국제 외교 다른 나라 정상과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죠. 예. 그리고 한 번도 정상회담 하자고 제안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7년 이후, 약 7년여 개월 지난 지금 예. 최초로 대외적 정상에게 지금 정상회담 하자고 내놓은 거거든요. 그만큼 사실 이제 북한에서는 정상회담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고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는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아무튼 남북관계 개선뿐만이 아니라 대외관계 전반을 개선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다만 이제 핵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예. 이걸 어떻게 이제 좀 정리가느냐 이게 좀 어려운 문제겠죠. 저는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도 우방 국가들 친한 그 사회주의권 국가들하고는 정상회담 한 것처럼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없네요. 예, 옥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특사를 파견한다 하더라도 아마 긴 시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하고 여러 얘기를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일 겁니다. 그런 내용 있는 그런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어떤 대화도 그동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가끔씩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지만 그렇죠. 적정 정도 이상의 의미를 갖는 긴 어떤 회담 같은 걸 해본 적도 없었어요. 없고 정상회담도 없고 따라서 이번에 정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 거고 초청 자체도 상당한 의미다 이런 말씀. 네네. 의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의 의지는. 이제 우린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화답을 했죠.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건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제 북한에서도 지금 문 대통령 초청을 하면서 날짜 일정을 갖다가 이렇게 명시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 얘기는 북한도 일단은 여건이 필요하다는 거를 알고 또 문 대통령이 일정한 여건을 만드는 것까지를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여건은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남북관계 하나만 그냥 우리가 가지고 무조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 핵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 북미 대화로 상징되는 북핵 문제의 어떤 국면 전환을 어떻게까지 이뤄갈 거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여건이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동맹국 미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도 펜스 부통령 북측 인사들한테 눈길 한 번을 안 줬습니다.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또 백악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비핵화 선언 없이는 대화 없다라는 게 줄곧 지금까지 입장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 그래 오케이 해라 이렇게 할까요? 뭐 그거는 일단은 남북 관계나 남북 대화라는 거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남북 대화를 단순히 대화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남북 간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과 그다음에 평화를 이루고 공동 번영을 이루려면 어쨌든 간에 미국과 일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특히 북핵 문제 일정한 진전이 있어야 되지만 그럼 모든 걸 다 미국 눈치 보고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국면에서 정상회담까지 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또 ICBM급 그런 미사일 발사, 요거는 중단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설득해 나가고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 정도를 북한한테는 요구하고. 반면에 미국한테는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태도를 지금 강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갖다가 대화 가능한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북한이 추가적인 그러한 그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대화 분위기 무조건 대화를 갖다가 자꾸 기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이건 또 우리 혼자만 갖고는 안 되죠. 중국도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 나라 같이 노력을 해서 일정한 수준만 만들면 그걸 통해서 또 남북 대화나 정상회담이 또 북핵 문제를 역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가능성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정세현 전 장관이 금요일 날 출연하셨어요. 정세현 전 장관은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우리 거래할 때 장사할 때도 일단은 비싼 값 불러놓고 그러고 조금씩 깎지 않느냐. 미국도 진짜로 비핵화 선언 없인 대화 안 된다. 속마음이 100% 그런 건 아닐 거다. 일단은 불러놓고 그쪽에서 열심히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움직일 수 있다.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역시 이종석 장관도 비슷하게 보시는 겁니까? 그게 이제 그 얘기는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목표나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데에 큰 과제를 갖다가 처음부터 성취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컨대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 또는 어떤 조건 안에서 우리 비핵화 협상할 용의가 있다든가 이런 정도의 얘기만 김정은한테 끌어낸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미국에게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유연한 입장을 갖다가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서도. 당신들도 좀 한 발 물러서라. 서로 조정. 그야말로 운전자 역할. 가야 되는 건지 한 추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으니까 그래요. 조금씩 앞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가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죠. 된다.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든지 할 수 있다라고 친다면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언제쯤이 유력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아무래도 여러 가지 판단해 보면 준비돼야 되고 또 실제로 또 북한과 실제로 이제 특사가 파견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글쎄요. 올 가을부터 내년 봄 사이 이 정도면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가깝게는 6.15도 저는 떠오르고 광복절도 떠오르고 하는데 그건 좀 이른가요?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라고 표현했죠. 당장 하고 싶지만 당장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여건이 필요하고 아마 북한 김정은도 그러기 때문에 편리할 때 오시라. 이른 시기에 왔으면 좋겠지만 편리할 때 오시라고 표현한 것도 우리의 그런 입장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가을에서 봄 사이 정도, 빨라야 가을 정도 될 거다. 그럼 일단 우리가 특사를 보내야 하는데 특사는 누가 적합하겠습니까? 언뜻 떠오르는 인물 있으세요? 특사는 기준이 명확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고위공직자 중에서 가야겠죠. 대통령이 신뢰하는 분으로. 근데 문제는 이번에 가서는 남북관계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를 갖고도 지금 제가 볼 때 이 정도면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남북관계 북핵 문제 아주 정통한 사람이 가야 되겠죠. 설득력이 있고. 그렇죠. 그런 분이 이 정부 안에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도 신뢰하고 문 대통령도 신뢰하고. 누구 떠오르세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도 있고. 북핵 문제를 갖고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 만한 식견과 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인물로 언뜻 떠오르는 분은 없으시고요. 인물이야 다들 웬만큼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펜스 부통령
왜 그렇게까지 싸늘했을까요? 뭐 리셉션 왔다가 5분 만에 가고 북한 쪽 쳐다도 안 보고 눈길 한번 안 왜 이 정도까지 했을까요? 이게 아주 쪼잔한 거죠. 그야말로 대국으로서는 예. 대국이 그렇게 유치찬란하게 그래서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약소국이 예. 그 먹니를 부릴 때 하는 일이지 대국이 어떻게 그렇게 여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설명하기 어렵네요. 저도 그 뭐라고 왜 그런지라고 표현하기 어렵네요. 멘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올림픽 보러 온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온 게 아니라 올림픽 보러 왔으면 같이 박수 치고 뭐 악수할 때 하고 좀 이렇게 쿨하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올림픽이라는 대의가 평화고 예. 그다음에 축제의 장인데 거기서 아니 그걸 무슨 뭐 북한 사람하고 악수했다 해가지고 무슨 제재가 완화됩니까? 그러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압박이 완화됩니까? 그걸 못하고 더욱이 아니 본인들이 그랬잖아요.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자기들이 압박과 제재를 최대한 해서 그런 거다. 예, 그렇다면 더 나오게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싫어하는 표정을 짓는 거는 그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남의 잔치집에 와서 좀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이 좀 불편했고 또 하나는 이종석 전 장관도 그 김여정 부부장 이 가까이에서 오래 보신 건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어떠셨어요? 태도라든지 뭐 행동, 발언이라든지. 글쎄요, 상당히 절제돼 있고 그다음에 뭐 준비가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북한 김여정이나 북한 대표단이 이번에 와서 보여준 거는 또 북한 전체적으로 여러 대표단이 와서 보여준 거는 예. 상당히 그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립되지 않았다. 뭐 이런 걸 좀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죠. 고립되지 않았다기보다는 자기들도 국제적 스탠다드와 그런 상식적인 판단 속에 산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 했고 또 김여정은 뭐 그거 이전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 또 나름대로 절제력이 있는 그런 이제 지도자로서의 잠재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종석 장관님 고맙습니다. 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응원 많이 하셨어요, 주말에? 많이 했어요. 어떤 거 제일 기억나세요? TV에서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개막식도 정말 좋았고. 개막식 정말 좋았어요. 정말 어느 장면 제일 좋으셨어요? 아니, 저는 그 일종의 우리의 IT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보여주면서 또 사실 우리가 외국의 어떤 개막식이나 올림픽 이런 거 보면은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우리 게 더 멋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데보다 예산은 덜 쓰면서도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도 웅장한 잘했어요. 뿌듯했습니다. 뿌듯했어요. 저도. 오늘 행가는 그 와중에 좀 고춧가루 뿌리는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개막식 방송을 본 분들은 우리는 뿌듯해했지만 분노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 MBC 방송 해설자가 개막식을 중계하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일본 식민 지배 옹호한 미국의 올림픽 주간 방송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MBC가 사과를 하긴 했더라고요. 하긴 했는데 뭔가 찜찜하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MBC 본방송에서 사과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계열사 스포츠 케이블 TV 아침 방송 도중에 짧게 언급하는 정도로 사과를 했습니다. MBC에서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사과한다고 표현한 것도 아니고 한국 국민들이 해설로 모욕감을 느낀 것을 이해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과예요? 우리가 사과로 느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수준. 그렇죠. 이해한다라는 말이 되게 사과가 웃기죠. 맞나요? 사과라고 하는 영문 표현이 딱 들어가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미국의 한인 동포들하고 국내 네티즌들은 이거 진정성이 없는 사과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러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무슨 이 논란의 시작은요. 개막식 당일 우리 선수단이 입장할 때도 아니고 일본 선수단이 입장할 때 얘기를 한 거였어요. 이 중계진 중에 한 명이었던 조슈아 쿠퍼 라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강점했던 국가다. 그러나 모든 한국인은 발전 과정에서 일본이 문화, 기술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모델이 됐다고 말할 것이다. 모든 한국인이 일본이 중요한 모델이 됐다고 말을 한다? 네. 방송을 본 교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까지 MBC 방송에 사과를 막 요구를 했는데요. 그렇죠. 이 웬걸 MBC는 올림픽 홍보 SNS 계정 접속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또 분노한 교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청원 사이트에 역사 왜곡을 탄원하는 사이트를 개설해서 막 항의를 하고 또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항의를 하니까 마지못해 사과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미국의 MBC 중계방송 이 뉴스의 행간 2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라모는 아시아 전문가였다입니다.
그 중계한 그 사람이요? 네, 이 문제의 발언을 한 사람인데요. 예. 아시아 역사에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예, 최연소 타임즈의 부편집장을 지낸 저널리스트이고요. 예. 각종 경제학술 모임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중국 칭화대 겸임교수까지 하고 있는 자칭 타칭 아시아 전문가입니다. 어허.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도 중계방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잘 몰라서 그랬다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이해를 해보겠지만 그렇죠. 잘 아는 사람이 왜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임내 하는 외국인이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왜곡된 역사를 주입받았다, 배웠다, 접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독도 문제를 서양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하고 비슷하네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아니요. 독도 관련된 보도 것. 잘못 오보낸 데가 또 있는데요. 영국의 보수 일간지 더 타임스가 개막식 때 한반도기가 사용됐잖아요. 예. 그걸 사진 기사로 게재를 하면서 이 한반도기에 제주도의 빨간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이렇게 치고 제주도에다. 독도는 일본이 소유한 섬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참. 동계올림픽 유치 굉장히 중요하고요. 홍보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부가 이번 기회에 과제를 하나 떠안았어요. 한국 전문가를 키우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이나 일본 시각에서 배우는 외국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항의할 건 또 정확히 항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행간 가죠. 두 번째 행간은 안에서부터 새던 바가지였다입니다. 누가요? 이 MBC 방송 보도 그 해설자가 한 말에 예. 깔려있는 역사 인식이 뭐죠?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하는 일종의 역사적 사관인데요.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그렇죠. 아니냐.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개막식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IT가 앞서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불과 2년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역사교과서 만들겠다고 찬성했던 국정화에 찬성했던 보수 정치인이나 역사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논리로 시작을 해서 친일은 불가피했다. 예. 이승만 국부론, 박정희 쿠데타 합리화론까지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켜왔습니다. 예. 이걸 생각하면요. 외국 언론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부터 먼저 좀 바뀌어야 되고 우리부터 제대로 역사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역사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건 우리에게 보내는 따끔한 충고입니다. 마지막은요.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인형 공방에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른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렇게 외국 방송이나 외국 신문에서 잘못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어떻게? 민주평화당이 어제 부대변인 명의로 비판 논평 낸 게 전부입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 흔한 논평 성명한 줄 안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일성 가면이 어쩌니 저쩌니 김여정 방안이 어쩌니 막 성명 12개, 7개, 6개씩 내면서 공방 주고받으면서 예. 제대로 된 거 한 줄 내야 될 그 타이밍에 제대로 논평 하나 못 냈다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노컷뉴스가 북한 응원단 가면에 대해서 오보를 냈습니다. 이건 뭐 명백한 오보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공식사가 물론 회사 입장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2부에서 변상욱 대기자와 함께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께 일단 제가 사과를 참담한 마음으로 드려야겠네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어제 새벽 경북 포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죠. 석 달 전에 규모 5.6의 강진의 여진이다 이렇게 기상청이 발표를 했는데요. 불안감이 상당하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게 진짜 여진 맞느냐? 여진치고는 양상이 좀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포항 주민의 얘기 그리고 전문가의 분석 오늘 첫 순서로 한번 들어보죠. 이택수의 여론에서는요. 앞에서 예고 드린 대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평창 종목은 뭔지 이거 조사해봤고요. 또 지방선거 앞두고 이어지는 국회의원들의 출마 러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오늘 스페셜 여론조사 2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제의 인터뷰에서는 강릉과 서울 2번의 공연을 마치고 북으로 간 이 북한의 예술단. 사실은 TV 중계가 안 됐기 때문에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분위기는 어땠는지 연주 실력은 어땠는지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하나 궁금한데요. 어제 현장에서 관람을 했고요. 또 현송월 단장과 함께 북에서 공부를 같이 한 분이 있습니다.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교수 연결을 해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경북 포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5시 3분경이었죠. 작년 11월 15일에 일어난 5.4 규모의 지진의 여진이다. 이렇게 발표는 됐지만 여진치고는 좀 특이합니다. 사실 여진이라고 그러면 점차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줄어들기 마련인데 어제 여진은 포항 본진 이후에 온 여진 가운데 가장 강력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진이 발생한 포항 북구의 주민 한 분 연결해서 당시 상황 좀 들어보죠. 이은숙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은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많이 놀라셨죠? 예, 어제는 그게 또 새벽이어서 사람들이 자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많이 놀랐어요. 집에 계셨어요? 그때? 네, 저는 이제 어제 평창에 행사가 있어서 아침에 그 시간에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땠어요, 그때가? 그냥 쿵 하고 쿵쿵 이러더니 마구 흔들렸어요. 근데 불과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3초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그 3초가 그렇게 긴 줄 정말 몰랐어요. 예. 무서웠어요. 꼭 무슨 폭발음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벌떡 일어나셨겠네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밖에 내다보셨겠네요. 제가 밖에 내다본가 동시에 사람들이 아파트에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뭐 어쨌든 매뉴얼에 늘 많이 그 직후에는 많이 들었으니까 일단 현관문부터 열었어요. 지난번 지진 때 현관문이 틀어져서 밖으로 못 나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문부터 일단 열어서 탈출로를 확보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다 뛰쳐나오셨겠네요. 그 새벽에. 계단에 사람들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뭐 차에 시동 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긴급 재난 문자가 7분 후에 도착했단 말입니다. 그 포항도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전국 포항 제외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저도 그게 이상했는데 전에는 거의 같이 왔거든요. 근데 그 TV를 켜놨었는데 속보로 밑에 자막이 떴는데 자막 먼저 뜨고 재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이상했었어요. 지난번은 거의 얼마 걸리지 않고 바로 왔었거든요. 그래요.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뭐 우리 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포항 지역의 다른 주민들도 아직 트라우마에서 치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분위기가 어때요? 얘기들 나눠보시면. 지난번에는 사람들이 막 바깥으로 막 급하게 튀어나오고 이랬는데 그런 게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오면 건물에서 떨어지는 벽돌 같은 것도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안내가 많이 이제 취해졌다가 저희는 그 사이에 학습이 많이 됐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만큼 큰 부상이라든가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좀 경미한 사고로 그쳐서 다행이고요. 이 3개월 만에 여진인데 여진치고는 상당히 크게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좀 염려하시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여진이 아니라 또다시 지진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번은 좀 길게였는데 이번은 그 시간은 짧았잖아요. 3초. 강도는 비슷했거든요. 느껴지는 체감도는 비슷했단 말씀. 체감 강도는 비슷한데 시간이 다만 짧았단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죠. 이제 무슨 연유 때문인지 뭐 그리고 여기는 또 뭐 요즘 지열발전소 때문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흉흉한 소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혹시 그런 거 아니야라는 흉흉한 소문이 계속 돈다는 말씀. 집안이 여기 사람들은 사투리로 그걸 떡돌이라 그러는데. 뭐라고요? 밀가루 반죽에 물이 닿으면. 질척질척한. 그런 그게 많거든요. 주변이요. 맞아. 그런 소문도 있어요. 우리 포항 주민 대표에서 한 말씀 좀 전국에 하시겠어요, 국민들한테? 이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전국에 다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 학습 같은 게 좀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침착하게 대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은 여진 발생하지 않기를 그리고 설도 무사히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항 북구에 거주 중인 분이세요. 이은숙 씨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지금 포항 주민도 말씀하셨죠. 이게 진짜 여진이 맞는지 지난번하고 느껴지는 체감도가 똑같았다. 전문가 연결을 해봐야겠습니다.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연결을 해보죠. 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11월 본진의 여진이 맞습니까? 이번 지진?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진을 예측한다는 건 매우 힘들죠. 그렇죠. 하여튼 11월 15일 이후에 여진이 한 80차례 있었는데 예. 원래 여진이라는 것은 그 규모와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죠. 시간이 가면 줄어들어요. 점점 소멸해 예. 가는 쪽으로 가야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다시 한번 증가했다는 사실.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옥천 지역에서도 2.8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것을 단순하게 여진이다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진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지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사와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진일 수도 있지만 지금 기상청의 분석처럼 여진일 수도 있지만 네. 다른 본진의 어떤 전조 증상, 전진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얘기가 좀 심각해지는데 그러면 다른 게 오기 전에 지금 전진이 온 거라면 이것보다 더 큰 본진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과거의 경험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항 주변 경상남도, 예. 동남부 쪽에는 많은 활성단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태평양이나 필리핀판 이런 데서 계속 힘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지진 가능성이 계속 있어 왔고, 단, 이런 것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가 있고,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다른 곳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한반도에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여진이 아니라 다른 본진의 전진일 가능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렇죠. 예방 대비 차원에서라도 쉬쉬하고 넘어갈 일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저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걸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오 교수님,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지진을 지금 포항 분들이 더 불안하게 느끼고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이유는 뭐냐 하면 며칠 전에 대만에서 6.0 강진이 있었고 일본 필리핀에서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지금 폭발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고 충북 옥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충북 옥천 지진은 4일에 있었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환태평양 지진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서 비껴나 있는 걸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만 혹시 불의 고리가 좀 확장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염려들을 하세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불의 고리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들어있지는 않은데 불의 고리를 만든 힘, 즉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밀어붙이는 힘이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죠.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힘이 크게 더 자주 일어나는 것뿐이고 한반도에서는 그 힘이 일본보다는 작게 미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힘이 커지면 일본뿐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지진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최근 몇 년 수년간을 보면은 일본의 일본에 일어났던 그 후쿠시마 발전 원전을 피해를 입었던 큰 지진 예상하지 못했던 거의 9에 가까운 규모 9에 가까운 지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외에 얼마 전에 대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이것은 그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판해 운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일환으로 이런 그 경상도 쪽에 미치고 있는 힘도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과거보다 좀 더 많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 고리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간접 영향치고도 예전보다는 훨씬 강한 걸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죠. 그 정도로. 그래요. 그 지진을 오는 지진을 막을 수는 없죠. 그런 방법은 없는 거죠.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가지 못하죠. 지진을 예측할 기술이 아직은 없고 그다음에 지진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없죠. 그렇죠. 그럼 그래서 어떤 예방과 대비책을 지금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똑같은 규모 7 지진이 일어나는데
IT같이 완전 무방비한 곳에서는 22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50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준비가 잘 되면 예.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례가 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예. 지진이 어디에 주로 일어날 것인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대한 지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을 대비해 보면 경주 지진은 포항 지진의 그 에너지를 보면 5분의 1밖에 안 돼요. 포항 지진이. 예. 근데 피해는 5배가 일어났죠. 맞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이렇게 지진파가 증폭이 돼서 피해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크게 배운 것은 예. 우리나라에도 뭐 규모 5에서 6사의 지진은 항상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지반이 약한 곳은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거냐면 빨리 지금 지진이 얼만큼 크게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 위한 어떤 준비도 중요하지만 예. 지반이 약한 부분을 빨리 찾아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진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어요. 예. 중요한 거 왜냐하면 말씀해 우리가 재원도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지진 대비는 많은 돈이 들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반이 약한 부분을 찾아서 우선적인 대비를 하고 특히 그런 지역 중에서도 이제 2차 피해에 중요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중요한 뭐 소방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대피소 같은 데를 빨리 그런 지역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정비를 해서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안전감을 좀 줘야겠죠. 청취자 9510님 포항입니다. 잠자다가 흔들림에 깼어요. 이분의 느낌은 한 5초 정도 흔들린 듯한데 마치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휘청했다. 공포란 게 이런 거구나 느낄 정도였다. 그 5초라는 순간이. 이런 말씀 그렇죠. 전해주고 계시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였습니다.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지나면서 완전히 올림픽 분위기가 나죠. 네. 이 대표님은 개막식 또 경기 중에 어떤 거 제일 주말에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저 아무래도 여자 쇼트트랙. 여자 쇼트트랙. 넘어졌는데도 올림픽 기록. 넘어졌는데도 다른 나라 선수들이 네. 느낄 자괴감은 어쩌라고. 네. 정말 잘했어요.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었고 개막식도 정말 멋졌고. 네. 주말도 그렇고 뭐 사실 앞으로 2주 동안도 이 대표는 워낙 바빠서 가지는 네. 못한다고 이미 고백은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시간이 혹시 되고 표도 주어진다면 뭐 가고 싶으세요? 그동안에 참감한 의미를 두었던 썰매 종목 중에 하나인 스켈레톤 있잖아요. 거기 윤성빈 선수가 불모지에서 이번에 첫 금메달을 노린다고 하는데 예. 정말 응원하고 싶습니다. 가서. 스켈레톤. 예. 맞네요. 지난번부터 윤성빈 선수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리 지난번에 또 이상화 선수를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상화 선수도 얘기하셨고. 뭐 이분들 워낙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윤성빈 선수는 아직은 이름만 들어봐도 잘 모르거든요. 예. 가서 정말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윤성빈 스켈레톤 꼭 기억하시고 가지는 못하더라도 TV에서 네.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 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김영권님은 누구예요? 저도 특이한 거 바이애슬론. 바이애슬론이요? 바이애슬론 선수들의 인터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제일 가슴 아플 때가 바이애슬론이 뭐예요? 맞아요. 그렇게 물어본대요 사람들이. 네. 그때마다 내 종목은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너무 슬프다고. 바이애슬론이 여러분 스키 플러스 사격입니다. 네. 두 가지 하는 거. 두 가지 네. 하는 거거든요. 요거 보면은 이 응원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네. 뭔지조차 모르니까 저는 가서 좀 끝까지 박수 쳐주고 싶은.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네. 네. 우리나라 선수들 가요. 문성희 선수도 그렇고 네. 출전합니다. 요거 있는데 자 네. 이제 이거는 응원을 뭐 마음이 아파서라도 꼭 해주고 싶은 종목이라면 네. 그거 말고 공짜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꼭 가서 보고 싶은 종목은 뭡니까? 저희가 이런 재밌는 설문조사를 하나 돌려봤어요. 네. 아마 요거는 좀 인기 종목 위주로 아마 많이들 선택을 하실 텐데 결과가 나왔죠. 네, 저희가 지난 9일 전국 19대 장성인
8,058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6.2%의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예.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께 평창 올림픽 경기 관람 티켓이 무료로 주어진다면 다음 중 어느 경기를 가장 보고 싶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경기 관람 티켓이 무료로 그것도 아무거나 보고 싶은 거 골라서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거 보고 싶으세요? 라는 재미있는 조사. 네, 1번이 봅슬레이, 그다음에 스켈레톤, 루지 스켈레톤. 같은 썰매 종목이고요. 예. 2번이 쇼트트랙, 예. 3번이 스피드 스케이팅, 4번이 스키 점프, 스키 점프. 5번이 아이스하키, 6번이 알파인, 프리스타일 등 스키, 예. 7번이 피겨 스케이팅, 8번이 기타였습니다. 가장 보고 싶은 경기. 공짜표 하나 콕 찍어라 하면 여러분들이 찍고 싶어하는 그 경기는 뭐가 나왔습니까? 쇼트트랙이 26.2%로 가장 높았고요. 역시. 피겨가 25.4%로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한 1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이스하키가 11.1%, 그래요. 스피드 스케이팅이 10.7%, 스키 점프가 7.2%, 예. 그다음에 썰매 종목인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가 4.5%, 예. 그다음에 알파인, 프리스타일 등 스키 종목이 4.2%, 기타가 4.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애슬론은 없었어요? 거기? 아마 이 스키 종목에 포함이 됐을 것 같은데 여기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역시나 결과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쇼트트랙. 그렇습니다. 김연아 선수 있었던 피겨 이쪽이 네. 높게 나왔네요. 그렇죠? 네, 지난 토요일 날 임효준 선수가 예. 금메달을 땄죠. 쇼트트랙이 아마 이 금메달 딴 다음에 조사했으면 더 높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잘하더라고요. 임효준 선수 같은 경우는 수술을 7번 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정말 부상으로 항상 몸이 힘든데도 이번에 금 처음으로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역시 우리 국민들도 쇼트트랙 제일 보고 싶다 찍어주셨어요. 네. 아이스하키는 11.1%로 3위. 네.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저는 뭐 생각보다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스하키가 현실적으로 메달 가능성에 비하면 순위는 높게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뭐 스켈레톤 등 금메달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비해서 예. 워낙 큰 주목을 받았는데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 TV를 보고 알았는데 개최국 자동 출전권이 없는 종목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 네. 자체가 이제 큰 성과였고 그렇죠. 특히 이제 여성팀은 뭐 아시다시피 남북 단일팀으로 워낙 많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3위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성별이나 지지정당 이런 걸로 분석이 가능합니까? 지정당별로는 그 민주당 예. 에서는 이제 아이스하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 가장 높았던 거는 물론 이제 쇼트트랙입니다. 예. 그 다음이 피겨 스케이팅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가 3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피겨 스케이팅이 23.6%로 가장 높았고 예. 그 다음이 쇼트트랙 19% 예. 등등 나가다가 아이스하키는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위인 아이스하키가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 역시 이제 단일팀 이슈. 네. 사실은 좀 이슈가 불거졌었기 때문에 갈리네요. 20대에서도 상대적으로 아이스하키가 낮은 수치를 예. 나타냈는데요. 예. 20대가 이제 그 아이스하키 팀 남북 단일팀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었던 네, 분들이 그래서 있겠죠. 이제 2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낮았고요. 예. 20, 30대가 아무튼 쇼트트랙이 가장 높았고 40대와 60대 이상은 또 피겨가 가장 높았고 연령대별로도 조금 온도차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 보니까요. 반가운 문자 하나 왔습니다. 최명희 님이 어제 바이애슬론 경기 보고 왔습니다. 와, 최명희 멋지신 님. 분이네요. 와, 진짜 멋지죠. 정혁진 님, 저 스키 점프 꼭 보고 싶어요. 백용철 님은 봅슬레이 꼭 보고 싶습니다. 은린 옥청 님은 루지 경기 보러 내일 갑니다. 이야, 우리 청취자들 멋진 분들 많이 계십니다. 내일 가시는 분 부럽습니다. 평일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스페셜 조사 하나 돌려봤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네. 지방선거 관련된 조사를 하나 하셨어요? 네, 지금 그 신사당 체제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한석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범 여권이
뭐 대략 149석, 범야권이 대략 149석 뭐 이러다 보니까 후반기 이 원 구성에 있어서 누가 더 많이 이 의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한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당보다 불과 4석이 위인 상황이고 제1당 사수가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지금 그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서 의원직을 내려놓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시장이니 도지사니 이런 곳에 출마하는 이 케이스들이 진짜 저울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본 거죠. 그렇죠. 이 문제는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4석 차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1번 국회의 여야 의석 구도가 바뀔 수 있고 총선민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1번 반대한다. 2번은 국회의원 개인 출마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피선거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찬성한다. 찬성한다. 찬성 반대 쉽게 물어보셨네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반대가 36.6%, 찬성이 31.7%, 뭐 대략 5%포인트 격차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는데 반대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31.7%로 거의 3등분 된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 이것도 지지정당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정의당 지지층이 반대가 가장 높았고 54.2%,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 40.6%로 반대가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습니다. 반면에 무당층에서도 반대가 높았는데요.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찬성이 41.2%, 반대가 21.2%로 찬성이 월등히 높네요. 20%포인트가량 높았고요. 현역 의원이 가는 거. 네, 국민의당 지지층도 30.3%로 25.1% 반대보다 높았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이고 지방선거에서 뭔가 전환점을 찾기 위해서 현역 차출론에 힘이 실리는 거군요.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조금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지지도 어떻게 됐는지 좀 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에 63.5%였는데 이번 주에도 63.5%로 동률입니까? 네, 동률로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나타났습니다. 주초에는 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그 북한 예술단의 만경봉호 방남을 둘러싼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주초에 있었고요. 또 펜스 부통령의 탈북자 면담, 천안함 기념관 방문 관련된 보도, 화요일 날은 60.7%까지 빠졌다가 수요일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여야의 평창올림픽 성공 결의문 채택 소식이 있었던 수요일 날 63.4%, 또 한미, 한중 등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외교 관련 보도, 북한 대표단의 방남 보도가 이어졌던 목요일 날은 65.9%까지 올랐고요. 금요일 날은 64.3%로 소폭 내려서 최종 주간 집계는 63.5%로 지난주와 같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금 금요일까지 조사를 하신 거죠? 네. 금요일 몇 시까지? 금요일 오후 한 4시까지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막식 열리기 전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개막식이 반영이 안 된 건데 아마 개막식이 반영이 되면 조금 더 그렇습니다.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메달 지금 이미 땄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이번 주는 정말 소수점까지 같아요. 63.5, 63.5 좀 드문 경우인데 동률을 기록했다는 거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 5일부터 9일까지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 993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1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 응답률.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 텐데요. 와, 우리 청취자들 대단하세요. 연미래님 목요일에 스켈레톤 보러 갑니다. 4602님 어제 루찌 경기장 다녀왔습니다. 야,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 대단하십니다. 부럽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이택스 대표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향기님, 저는 눈이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제 눈에 앞이 보이고 또 티켓도 주어진다면 스키점프 보고 싶어요. 스키점프 그렇죠. 하늘을 나는 듯한, 날개는 없지만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그 스키점프. 하늘향기님, 앞이 잘 안 보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마음으로 이분은 세상을 우리보다 어쩌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보다 더 많이 보고 계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많은 분들이 보고 싶은 경기들을 쭉 적어주셨어요. 패럴림픽 보러 가신다는 임보님도 계시고요. 스키 점프 보고 싶다는 분 꽤 많으시고, 아까 바이애슬론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바이애슬론 우리 저 선수들이 슬퍼한다는 얘기 전해드렸더니 이수호님은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바이애슬론 말고 철인 2종, 동계 철인 2종 이렇게 부르면 훨씬 쉽지 않을까요? 이런 아이디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제가 알아보죠. 이종석 전 장관과의 인터뷰 들으시고는 진태민님, 북한이 대화의 손짓을 했네요. 뚝심 있는 외교를 우리가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다. 휘둘리지 않아야 할 때다. 이런 이야기.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 주셨습니다. 최윤정님. CBS가 이번 오보를 계기로 더욱더 진실을 전하는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빠른 사과 바로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참 또 변상욱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이 이야기를 해야죠.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뭐 평창올림픽에서 우리 언론의 영상 취재가 큰 과오가 이제 2건이 나온 거죠. 사진 기사가 문제가 된 거죠. 예. 노컷뉴스의 북한 응원단 가면 이제 오보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연합뉴스의 북한 공연단의 화장실 뒤따라가서 촬영한 보도가 있었고 다 영상 취재에서 우리 저널리즘이 어디쯤 와 있는지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 사고였습니다. 노컷뉴스의 가면 사진부터 얘기를 하자면 북한 응원단이 사용하고 있는 가면 응원 거기에 사용된 얼굴을 김일성 주석의 얼굴이라고 잘못 설명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진에 긴 기사는 아니고요. 사진에다가 사진에 밑에 캡션이라고 그러죠? 하는데 한 줄 설명을 붙였는데 거기에 이제 김일성 주석의 그걸 얼굴이라고. 잘못한 겁니다. 뭐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보입니다. 커다란 실수고 내부에서도 정말 당황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사진이 보도가 된 후에 캡션이 잘못 붙여진 게 확인이 되고 바로 정정하고 사과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정쟁화되고 있는 게 전 참 우려스러운데. 그렇죠. 뭐 이게 애초에 의도가 있었냐 어떤 기자의 의도가 있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핵심은 도대체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냐 정말 실수냐 이제 이거부터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취재 기자가 그동안에 활동했던 내용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보여준 성향 같은 것들 그리고 보도 당시 상황을 살펴보니까 어떤 배경이나 의도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응원단이 사진 가면을 꺼내서 응원하는 장면을 이제 사진 기자들이 몰려가서 취재하면서 현장의 몇몇 사진 기자들 사이에 저거 누구 얼굴이야? 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떠올랐고 뭐 누굴까 하다가 이제 김일성이라는 단어도 떠올랐는데 여러 매체 사진 기자들 사이에서 아마 앞질러 섣불리 판단하고 빨리 보도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빨리 송고를 한 거군요.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더구나 또 하나의 문제는 올림픽 취재라 사진이 엄청 많습니다. 사진 촬영과 사진 기사의 송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진의 보도 승인을 현장팀 재량에 맡긴 부분이 컸다라고 하는 점에서 더군다나 주말 밤이어서 데스킹 기능이 상당히 미흡했던 점도 역시 안타까운 처절하게 실수 반성을 아닐까 해야죠. 생각이 근데 김일성 주석의 사진이 아니라는 건 바로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저도 밤 11시가 좀 넘어서 TV로 다른 것들을 시청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살펴보니까 사실 지도자 얼굴을 사진으로 해서 그걸 가면에 붙여서 구멍을 뚫어 쓴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바로 판단이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건 아닐 것이다.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자기네가 존엄 어쩌고 하면서 거기다가 구멍을 뚫을 수 있냐. 눈에다가 특히. 가방에 접어다니고 접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그랬다면. 여러 개의 김일성 주석 사진을 쫙 훑어봤을 때 하나 정도는 정말 왜 좀 이렇게 말끔한 얼굴 또는 미남 호남형의 얼굴이 닮았네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하태경 의원이 가져다 쓴 그 사진입니다. 그 사진. 그랬는데 거기서도 큰 차이점은 김일성 주석은 머리를 반으로 옆으로 빗어서 밑으로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빗을 때 다 위로 치켜서
빗었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헤어스타일 상으로는 이거는 김일성 주석 젊을 때 1900 몇십 년대보다 한참은 몇십 년은 뒤로 온 사진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못한 거죠. 아무래도 뭐 젊은 기자들의 경험상 그랬을 것 같고 우리는 선거 때나 환영 행사 때 정치 지도자의 얼굴을 가면으로 만들어 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 북한에는 1급 사진사, 1급 화가들에게만 허용된 지도자의 얼굴을 그리거나 찍는 아주 상당히 우리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 활동이어서 그런 것들을 맥락상으로 쭉 이해하고 있으면 의심을 더 크게 하면서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먼저 했을 건데 아마 젊은 사진 기자 입장에서는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취재 사진 기자 또 데스크 지금 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뭐 지휘라인에 계시는 분들도 다 주말 사이에 뭐 정신 없으셨겠어요. 예, 문제는 사진이 자꾸 반복해서 사용되는 문제인데 정치권의 정략적 이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수정했고 다시 삭제했고 수정, 삭제, 그리고 또 해명했고 사과도 했고 저도 사실 어제 트윗이나 SNS를 통해서 계속했고 더 중요한 건 정파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 그렇죠. 이건 사진 기자의 실수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벌써 2차례나 지금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계속 사용을 한다는 것은 여론 선동을 위한 정치적인 정파적인 악의적인 사진의 재사용이다. 정략적 이용이죠. 저희 사진은 더 이상은 사용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아까 그 화장실 사진도 그렇고 가면 후원 사진도 그렇고 번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네요. 네. 아무튼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와 메시지가 아주 집약돼서 표현하는 정말 강력한 그리고 폭발력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확산되고 또 재활용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진 촬영 저널리즘에서 모두 더 신중하고 진정성 있게 자기 작업에 임해야 될 거다 생각하고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저희도 더욱 통감하면서 구성원들 모두가 크게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킹 기능도 사진에 대해서 다시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리고 큰 행사나 정치적으로 약간 민감한 행사에 나갈 때는 취재 기자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 기자들도 다시 재교육을 하고 내보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렇죠. 특히 사진을 찍으면서 인간의 존엄함이나 국가적인 중요성을 항상 머릿속에 둬야겠다. 어떤 책무나 특권에 의해서도 이런 가치들이 손상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진 한 장에 달린 캡션이 이렇게까지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간과했던 그 부분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될 거고요. 속보 경쟁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뭐 전 언론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화장실 사진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연합뉴스에. 그 여성 응원단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이거 화장실은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개인 공간이 자기 공간일 때 남한테 침범을 안 당하는 자유, 그다음에 신체적인 안전, 호텔이나 화장실 개인용 부스에 잠금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안전을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의 구조적 안전성. 그러니까 옆칸에서 부수고 들어오거나 마구 넘어 들어올 수 없도록 장치해야 되는 거. 이게 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선의 배제, 쉽게 엿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심리적 안정. 그 안에서 편안히 자기가 용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뒤따라 들어가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행위는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자세히 한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인간의 존엄함이라든가 인간이 보호받을 권리는 언론의 어떤 특권에 의해서도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둬야겠죠.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라서 더욱더 기자들이 신중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것 명심해야 되고요. 제가 자꾸 참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참 슬픕니다. 여기까지 변상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소리 소녀시대 서현 씨하고 북한 예술단이 같이 부른 그 노래죠. 바로 어제 북한 예술단의 서울 공연 현장음이었습니다. 어제 서울 공연 역시 반갑습니다로 시작을 해서요. 남한 노래 많이 불렀고요. 또 방금 전에 들은 그 목소리 서현 씨가 출연을 해서 남북 합동 공연도 있었다는 게 2차 때와 달라진 점입니다. 현송월 단장도 공연 마지막에 깜짝 출연을 해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현장 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 부분 보면서 분위기를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현장에 있었던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 소감을 한번 들어보죠. 오늘 화제 인터뷰 북한에서 현송월 단장과 함께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서울교대 연구교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철웅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공연 직접 가서 보신 거예요? 네. 어떠셨어요? 어제 기대와 감격과 뭐 여러 가지 감정이 흡사해서 가지고요. 예. 또 그리고 직접 나온 그 친구들이 다 선후배거든요. 거기 관현악단의 단원들이. 네. 그리고 또 더욱이 그 지휘를 했던 윤범주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랑 동창이라서 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뭐 그냥 정말 울컥울컥 하셨겠네요. 네. 계속 그 선수를 일부러 가져갔어요. 우셨어요?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우셨어요. 그러셨겠네요. 예. 특히나 인상 깊었던 레파토리랄까 뭐 하나하나 다 그러셨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부분은 더 기억에 남는다 하는 게 있다면? 그냥 첫 공연 게시막 빵 터졌잖아요. 예. 사운드 자체가 나만하고 다른 사운드잖아요. 다르겠죠. 네. 그 사운드 딱 듣는 순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싹하다고 할까? 너무 익숙한, 거기서 탁 나더라고요. 북한식 사운드. 같은 오케스트라라도 북한식, 남한식 뭐 다 다르죠. 다르죠. 네. 그 색채가 딱 느껴졌을 때, 음색이 느껴졌을 때. 네, 그 음색 때문에 제가 눈물 팍 흘렸어요. 옆에 사람들은 내가 자꾸 보니까 이 사람은 뭐냐 하는 생각을 보더라고요. 왜 처음부터 저렇게 눈물을 흘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부분밖에는 지금 뭐 뉴스를 통해서 못 본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마지막 부분. 저 같은 경우는 소녀시대 서현 씨가 나와서 북한 예술단하고 같이 다시 만납시다 부르는 그 장면이 저는 뭐 부분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왜 서현일까? 그 많은 한국 가수들 중에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데 은근슬쩍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저게 북한에서 청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 게. 북한에서 요청을 했다 서현을 찍어서? 그렇죠. 왜요? 소녀시대가 북한에서는 아주 정말 제일 그리고 그 북한에서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가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가만 보세요. 소녀시대예요. 예술단원들이 이번에 보인 댄스도 그렇죠. 다 소녀시대 흉내내는 거예요. 그렇죠. 모델? 그럴 정도로 소녀시대가 북한에서는 탑 모델입니다. 탑. 아니 사실 소녀시대 말고도 유명한 걸그룹, 보이그룹 많은데 뭐 단연 소녀시대. 단연 소녀시대인 게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군무를 이렇게 춘다든지 뭐 칼군무 그렇죠. 같은 이런 것들. 칼군무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은 약간 야하잖아요. 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걸그룹들 춤이 좀 야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소녀시대만큼은 절제된 그 군무가 참 북한식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현대화. 정서에 맞는군요. 네, 북한의 현대화하고 가장 맞는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제일 인기입니까? 표현이 지금 제일. 그러니까 탑이에요, 탑.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서현 씨가 제일 인기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냥 특별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북한은 약간 좀 얌전한 스타일을 모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에서는 개성이 강한 것보다는 북한 입장에서는 약간 얌전스러운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서현을 택하지 않았냐. 저는 서현이 나온 순간 당연히 북한 청탁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 요청을 했겠구나. 소녀시대 그중에서도 북한 사람들이 특별히 더 얌전한 스타일로 좋아하는 서현 씨를 택한 거다. 그렇죠. 그런 게 여자라고 생각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궁금증 풀렸고. 또 하나는 사실 강릉 공연에서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우리 가요를 상당히 많이 불렀어요. 뭐 사랑의 미로 차차 다 함께 차차차 왁스의 여정 이런 거 제2에게
이 정도로 많이 부를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율적으로 레퍼토리 쪽으로 본다면 나는 북한 노래를 더 많이 부를 줄 알았거든요. 예, 예. 근데 상대적으로 남한 노래를 더 많이 불렀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로는 일단은 남한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근데 그 전문가의 입장으로 예. 남한 노래는 남한 사람이 제일 잘 부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오히려 저는 북한 노래가 더 많았으면 오히려 북한스러움이 더 있었으면 오늘 이번 공연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배려로 한국 노래를 많이 부른 건 이해하지만 조금 더 이해하지만 북한의 전문성 이런 걸 돋보이고 싶게 했으면은 그러니까 북한의 뭐 주체 사상 노래를 부르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지.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북한 티한 게 있잖아요. 예. 촌스러움을 벗기 위해서 억지스러움이 들어갔다는 거죠. 촌스러움을 벗기. 그러니까 서양식, 서구식 뭐 이런 거를 좀 뭐 예를 들어서 올드 블랙조 같은 거 연주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전문은 아니다. 네. 전문이 아닌데 그걸 억지스럽게 벗으려고 하니까 약간 맞지 않은 옷을 입지 않았나.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 시각에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감정들을 평가를 하시는. 그러잖아 김초롱 교수님. 네. 현송월 단장하고 같이 그 평양음악무용대학 다니신 거잖아요. 네. 77년생인 현송월 단장하고 우리 74년생인 김초롱 교수님은 뭐 나이 차이 조금 있습니다만 학교를 꽤 오래 같이 다니신 건데 그때 학창 시절에 볼 때 현송월 단장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위치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전혀요. 아주 전혀요. 왜냐면 당시에 그 현송월 단장이 그냥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오늘도 얼굴은 봤지만 그런 스타일의 성악가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특출난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무난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학교를 다니는 그냥 안 보인다 그럴까요? 이런 정도라서 저는 그냥 조용한 학생이구나. 얼굴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냥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랬던 학생이 지금 40대 초반의 나이에 국가를 대표하는 예술단을 이끌고 지금 각 나라를 돌아다니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게 북한이 아마 생겨난 이후로 최초일 겁니다. 그래요. 아주 이례적인 거군요. 네. 뭐 김여정, 리설주와 함께 북한을 대표하는 여성 실세 3인방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거 맞죠? 정말 3인방이에요. 정말 3인방이에요. 네. 그래요. 조용한 학생이었다. 이 얘기 들으니까 더 참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울컥 뭐 시작부터 울컥하셨다 그러셨어요. 연신 눈물을 흘리고 본 어제 공연. 이제 예술단 떠나 보내면서 뭐 실향민들이나 탈북민들의 심정이란 건 우리 남한의 다른 국민들보다도 더 특별하실 것 같아요. 애절하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보면서 쉽게 말하면 선후배들이잖아요. 근데 저 악단에 제가 한 자리 있다면 저는 참 그 무대에 앉아있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그냥 저기 내가 왜 못 있지? 막 이런 생각들. 근데 그게 무슨 어떤 가고 싶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함께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이라도 뛰쳐나가서 부둥켜 안고 싶은 친구들인데 그러지 못하는. 부둥켜 안고 싶고 같이 노래하고 싶고 같이 음악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저뿐만 아니고 전체 뭐 실향민 여러분들이나 또 탈북민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오늘 물론 그 공연을 객석에서 봤지만 함께 여러분들이 두 손 잡고 노래 부르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꿈도 한번 꿔봤습니다. 저도 꿔보게 됩니다. 김초롱 교수님이 거기 오케스트라에 한 자리 딱 차지하고 앉아서 같이 함께 노래하는 연주하는 그 모습 저도 꿈꿔보고요. 뭐 듣고 나니까
그 전체 그 녹화 중계를 얼른 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네요. 네. 추억 잘 다스리시고 마음 좀 잘 다스리시고요. 네. 오늘 한 잠도 못 잤습니다. 한 잠도 못 잤어요. 얼른 좀 오늘 주무십시오. 네네네. 오늘 아침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탈북 피아니스트입니다. 현송월 단장하고 함께 수학을 하신 분이에요. 북한에서. 김철웅 서울교대 연구교수였습니다.